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 번째 오니까 너무 친숙하고 얼굴을 보면 좀 알아볼 것 같아요. 밖에서도 같이 보고 우리 또 같이 동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요즘에 듣게 됐어요. 여기 계속 오다 보니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그 앞에 선포하시는 그거를 저도 아침마다 거기만 아침에 틀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강단에 진짜 평신도인 저를 감히 뭘 믿고 금요철야를 네 번이나 금요 예배 자체를 맡기시는지 정말 너무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하면서 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순교회를 잘 몰라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지는 잘 모르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어쨌든 뭐 기간이 오래됐든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셨든 짧은 기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기도가 많이 쌓여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감히 진짜 평신도인 제가 또 결혼 안 해서 청년이지 청년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을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는 뒤에서 어떻게든 청년을 세우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네, 진짜 내가 애를 못 낳아서 내 자식은 없지만 민족의 어머니라도 되자 말이면서 그런 비전을 받고 저는 진짜 청년들 사역만 지금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단 운동권에 빠졌었지만 3학년 때 돌아오자마자 이제 예수전도단 활동하고 DTS도 하고 선교사 헌신하고 또 그때 학원 복음화 협의회 그래가지고 선교 단체들의 연합 모임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분위기와 지금 캠퍼스 분위기가 정말 너무 다른 거를 느끼거든요. 요즘은 전도 나가면 어떠냐면요, 재학생이 없으면 쫓겨나요. 재학생이 학생증을 갖고 있어야만 전도가 가능할 정도인데, 사실 제가 캠퍼스 전도를, 저희 교회도 전도 많이 하거든요. 이 교회도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도를 진짜 캠퍼스를 나가보면 너무 차이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감히 이제 도전을 드리는 거는 기도 앤드 행동까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칠판 놓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학구적이고 말씀도 깊이 있게 전하시는데 이 교회다. 정말 여기 아니고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프로그램들, 이 교회만의 독특한 전도 프로그램,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체계화해서 다른 교회들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내부에 있던 것들 좀 정리하시고 그것들을 작은 교회들과 좀 나누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저도 참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 말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온 게 문제인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얘기인데 성령님 강하게 감동하셔서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할 때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서다가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규모가 되고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뭔가를 먼저 하고 그것을 나누는, 이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부터 달려갈 텐데요. 네,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또 화에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실지 굉장히 무서운데 무섭지만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서 작품들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시간이 좀 빨리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청년 강의를 더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 강의도 많이 가는데 그때 뭐 비전 강의도 되게 많이 하고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지만 사실 문화에 대해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들 분석해주고 비판해주고 그런 캐릭터 분석부터 쫙 이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 막시즘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안 보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안 보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게 어른들이 이해가 가셔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지난주에 진도를 절반밖에 못 나갔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되지? 그러다가 준비를 다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저거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할 텐데 다 아는 드라마 줄거리 들으려면 또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참아주시고 또 불러주시면 혹시 청년들이나 이런 데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이론을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이론은 굉장히 폭이 넓고
그때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 막시즘은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두 가지 샘플로만 쫙 보면서 지금 교회 애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들만 조금 맛보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원형을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놓고 가시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걸 배울수록 절망하게 돼요.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이거 역전이 가능한가?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의 원형을 파괴한 마귀의 전략적 행동이 이런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 창조주를 마귀는 흉내낼 수밖에 없다. 겨우 흉내내는 거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언젠가 응답된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린,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동안에 하다못해 진짜 차근법 막기 위한 것들만도 진짜 거의 뭐 8년 10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계속 지잖아요. 점점 불리해지고 이게 뭔가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맨날 고생하는데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은 좀 지치고 좌절하는,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저 그런 감동이 돼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장서서 하면서 힘치고 힘들 때마다 과연 이게 열매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럼 분명히 뿌리는 사명이 있고 거두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두지 못해도 괜찮잖아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삶은 허무한 거고 실패한 삶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사명은 내가 열매를 거두는 사명이 아니고 뿌리는 사명이구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럼 그 아이들 대해 열매를 거둘 거지 나는 뿌리다가 죽는 사명이구나라고 그냥 아예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언젠간 거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씨를 뿌리면 그게 자라는 게 네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근데 계절이 가면 열매를 맺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본격적으로 진짜 교회적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막 불이 나거든요. 근데 별로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지치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딱 멘탈을 잡고 이것은 나는 뿌리는 사명이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겼을 때 우리는 뿌리는 사명이다. 네, 교회적 에너지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실 때 어떻게 보면은 새순교회 교인들은 손해 볼 수 있어요. 내 교회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열매가 없을 것, 공중에 막 뿌리는 느낌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네, 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정의 영혼육 이제 기억나시죠? 요 표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이론을 한 거를 지나서 이제 쫙 달려가 볼 건데요. 자, 마르크스는 갈라치기 한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근데 프로이드는 기독교 윤리, 특히 거룩에 관련된 성윤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격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마르크스랑 프로이드가 합쳐서 문화 막시즘이 되었다. 기억나시죠? 그 표가 기억나시죠? 이 뒤에 이제 가는 거야. 지난번에 저 하늘색 부분 앞부분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포스트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문화 막시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이 표를 하얀 부분을 먼저 보면은 문화 막시즘이 마르크스, 프로이드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네들이 기독교 전통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 막시즘이 전 세계를 평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서 다 분화하게 되는데,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세계주의, 다원주의, 글로벌리즘 이렇게 나오면서 종교다원주의까지 가게 되면서 WCC까지 오게 되고,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칸이 그 다 비슷하니까 써놨어요. 그 밑에 페미니즘은, 원래 1세대 페미니즘은 기독교인들이 투표권과 교육권, 사유재산권, 성경에 근거해서 했던 좋은 거고, 투표권과 사유재산권과 교육권이 확보된 이후에는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을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을 다시 끌고 와서 남녀를 갈라치기 하기 시작한 게
2세대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르는 페미니즘이 이제 2세대 페미니즘,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헷갈리시지 않겠죠? 네, 교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하면서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성별도 없고 내가 남자고 싶으면 남자고 여자고 싶으면 여자고 이렇게 성 자체를 무효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갔다. 이 표 기억나시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을 갈라치게 하는 거다. 근데 걔네들이 분리했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에 4칸 중에 마지막에 문화 헤게모니 이론 이러잖아요. 문화 막시즘이 똑같은 말인데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막시즘 두 번째 칸, 세 번째는 새로운 막시즘, 네오 막시즘, 그리고 문학에서는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해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헤게모니라는 말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헤게모니는 뭐냐면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지적인, 도덕적인 권위와 영향력이에요. 지적인, 도덕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누가 갖고 있었다? 원래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얘네들은 너무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는 너무 소수였잖아요. 그래서 진지전, 문화로 옷을 입고 숨어서 진지를 구축해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혁명을 하자. 이렇게 한 게 진지론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주의적이겠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치 들어보셨죠? 나치 이탈리아의 그저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성격을 자연히 띠게 된다. 이해하셨죠? 기본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열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게 포스트 막시즘이에요. 남자, 여자, 인간, 동물 뭐 이렇게 하여튼 갈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갈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를 매개로 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전복을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글씨에 색깔을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서 사진 보고 글씨, 색깔 있는 것만 읽으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신 분이 아주 친절하게 PPT를 다 읽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해하셨죠? 그람시의 전략을 루디 두치케라는 헝가리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핵심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는 긴 행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진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 영화, 연극, 문학, 학교, 대학교, 신학교 여기서부터 이제 인본주의 타락한 신학들이 나와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고 이제는 여러분 퀴어 신학을 하다 못해 퀴어 신학으로 주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석이 나왔다는 거는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목사님들은 기절하시죠? 지금 주석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해석해가지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몇십 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퀴어 신학으로 주석이 나왔다. 이제 진짜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구나. 아셨죠? 그런 시대다. 그래서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런 문화 미디어, 문화 잠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자, 아시겠죠? 주요 목표 지난주가 배웠죠. 퇴폐 문화 조성, 가정 파괴, 기독교 파괴. 그래서 가정과 국가와 기독교 장벽을 허무는 것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퇴폐 음란 문화를 조장할 때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통적 도덕과 윤리가 중심이 된 문화.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 문화. 그죠? 얘네는 늘 전통, 낡은 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해요. 그게 전부 뭘 공격하는 거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걸로 알아먹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애들을 다 논술학원을 보내요. 논술학원의 목적이 뭡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 자, 뭘 기준으로 비판을 할까요? 문학 비평, 음악도 평론, 비평 이런 거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 중심으로, 즉 문화 막시즘, 즉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주체적으로 근거 있게 종합적 사고를, 통합적 사고를 해서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거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면 돈 내고 학원 보내면서 이런 거 배우는 줄 알면 어머니 돈 내시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다.
여기서 비판이란 말 나오면 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립학교에서의 급진적 성교육 시행하고요. 성해방 프리섹스 문화를 유포하고 일부 일처제, 즉 일부 일처제는 누가 준 거예요?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원칙이죠. 일부 일처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몰아세우면서 여성들에게 성을 해방하라고 선동하는 문화를 벌써 이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한다 얘기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서 우리가 페미니즘을 좀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연령대가 이만큼 성도님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원리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급진적 페미니즘 때문에 비혼 결혼 안 하겠다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낙태하고 막, 낙태만 안 해도 우리나라 저출산 아니에요. 태어나는 애 몇 배를 죽이는데 당연하죠 지금, 그렇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100만 명이 넘어갈 거라는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자, 이런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다? 프로 초이스. 미국에서 프로 라이프 하잖아요. 생명을 선택할 거냐? 여자의 선택이, 내 몸은 내 거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아기가 찾아왔어도 선택을 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건 세포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죠? 그죠?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잉태되는 그 순간, 과학적으로 말하면 수정되는 그 순간 영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세포에 불과, 내 몸은 내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 문화 막시즘의 주요 목표 중에서 가정 파괴에서 페미니즘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침투해서 주류가 되어 가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론과 함께.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면 나머지도 다 똑같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또 가정을 파괴하는 목적이 뭐다? 음란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이 중산층의 토대이고 중산층이 바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구조기 때문에 또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얘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니까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탄탄한 가정이 받침이 되는, 중산층이 받침이 되면 그 사회는 아주 안정적인 시장경제 구조를 가진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제를 흔드는 거죠. 자, 가정을 붕괴시킬 가치관과 개념들을 문화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감각을 끊어지게 하고 가정이 더 이상 자립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를 의지해야만, 정부가 비대해져야만 전체주의 사회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아요.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정부는 최소한만 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주고 우리의 치안이나 안전, 생명에 관련된 국가가 개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어쨌든 정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거를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는 주장하지만 이들은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요즘은 뭐라고 말해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겠다고 누가 그래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일단 인권, 평화, 복지, 막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 진짜 우리 게 남은 게 없어 지금. 평등 막 진짜 다 뺏겼어. 원래 다 기독교 건데, 원래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건데 다 뺏겨가지고 남은 게 없어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문화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가정을 성적으로 억압받는 역기능적인 곳으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남성의 성 역할을 약화시켜요. 왜요? 남자는 영적인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의 교회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에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서원했잖아요. 누구든지 처음 나오면 내 죽이겠다. 그런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남동녀 외동딸이. 근데 그거를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자, 자녀나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에 이건 우리 집이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해. 하나님 이건 못하겠는데요. 이게 좀 철딱선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이건 아닌 걸로 무효로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서원을 무효할 수 있는 권한이 심지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질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거룩이 깨지면 가정도 깨지고 기호회도 깨지고 영성도 깨지고 다 깨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적인 거를 이렇게 1번, 2번 남성의 성 역할을 왜 영적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묻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성경은 절대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나도 교육 받아야 되고 자유재산 있어요. 개인의 자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뭔지 아시겠죠? 영적 질서는 엄연히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엄연한 성경의 질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이 전통적인 역할이 뭐예요? 성경이 규정하는 남녀의 역할을 또 무효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전통적 결혼관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성경의 반대죠. 정확하게. 자, 그 작품들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가치관과 개념을 주입하다 보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비혼주의 1인 가구도 지원을 점점 해줘요. 그러면 결혼의 필요성을 점점 없어져. 자, 그러면서 정부를 점점 의지하게 돼. 예를 들어 기본소득부터 여러 각종 지원,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그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비대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표 기억나시죠? 이 중에서 우리 저 빨간색 페미니즘만 보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페미니즘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 상황과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유도해요. 말했죠, 제가. 사단은 어떻게 했다?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감정적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해마에 막 기억을 해버려. 내가 전두엽이나 뭐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도 강렬한 감정적 자극은 영원히 쫙 기억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탁 머릿속에 새겨지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마음속에서 볼 수 있죠. 묵상하라면 뭘 한다고요? 닮아간다 그랬죠. 묵상하는 존재를 닮아가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묵상하면 닮아가잖아요.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 우리 애들한테 나쁜 걸 보여주고 나쁜 걸 들려주는 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요.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아버지가 막 아내 때리고 막 딸을 강간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남자는 할 때 다 나쁜 놈이야. 거기다 무능하고 막 이래. 자, 이런 식으로 다 묘사가 돼요. 자, 가정을 억압하는 역기능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나오느냐? 자, 2016년에 아가씨라는 작품이 무려 428만 명의 정말 흥행을 한 거죠.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칸에서 이미 상을 탔잖아요. 세계적인 감독이잖아요. 박찬욱 감독이 상을 탈 때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이 무려 쿠엔틴 타란티노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칸에서 상을 탔다라는 게 이 진짜 엄청난. 박찬욱은 이제 전 세계적인 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세계적인 거물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레즈비언 영화를 만들려고 결정을 하고 이 영화를 정말 그 변태 같은 디테일의 세계, 진짜 미친 색감, 정말 진짜 예술성이 이거예요.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깔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제가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정말 천재다. 천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작품의 구조도 그렇고 원작을 심지어 직접 각색에 참여했나 각색을 했나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작의 결말을 바꿔가면서 정말 완벽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칸 영화제에서 벌칸상을 사게 되고 영국 아카데미 상 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상을 막 휩쓸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레즈비언이즘이 주류가 아니었고 페미니즘이 주류가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확
주류 영화제 상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유행을 하면서 이걸 못하면 촌스러운 거고 이걸 이해해야만 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2016년에 이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2019년에 이 영화가 나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가 나오는데 이거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인데요.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대박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도 저런 영화들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가씨란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82년생 김지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건 이제 여자의 그 일생에서 막 여자들이 뭐 시댁에서 이렇게 힘들고 애기 낳으면 힘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힘들다 막 이런 얘기 한마디로 징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영화. 이게 지금 너와 나의 이야기 보세요. 거기 당신과 나에게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이 딱 메인 카피만 들어도 어떤 영화겠어요? 간접 체험, 감정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멀쩡했던 여자들도 분노가 생기면서 자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들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드라마. 자 영화는 뭐합니까? 돈 내고 보죠. 드라마는 공짜예요. 드라마까지 왔다는 건 더 보편화됐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드라마는 자 이때만 해도 자 이건 좀 이해하실 게 뭐냐면은 시나리오를 쓸 때 16편까지 16시간이나 드라마를 하는데 남자 여자 만났다 잠깐 싸웠다 화해했다 사랑했다 끝 이러면 그 16시간 뭘 합니까?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요. 재미가 없겠잖아요. 그런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메인 플롯이면 서사면 서브 플롯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드라마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은 페미니즘이 남녀 주인공의 메인 플롯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 영화예요. 사랑 드라마. 남녀 청춘 사랑 드라마인데 저 옆에 핑크색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서브 남주 서브 여주 서브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있고 주연급이 있잖아요. 저 파란 쪽에 이쪽은 주인공 여기는 주연 아시겠죠? 서브 여주 서브 남주 얘네들 속에 교묘하게 레즈비어니즘을 넣어놓은 거고 동성애를 넣어놓는 거예요. 자 어떤 설정이냐면 요거 지금 페미니즘 아까 제가 드렸던 그 기본 원칙을 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 두 번째 여자애가 누구냐면 무려 또 주인공이 이 배우가 인기 아이돌 소녀시대예요. 어머님들 다른 거 몰라도 소녀시대는 아시죠? 그렇죠? 소녀시대 그죠? 최근은 몰라도 옛날 건 아시잖아요. 자, 소녀시대 막 한국을 휩쓸었죠. 자 거의 2세대 아이돌의 이거잖아요. 자, 이 소녀시대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적으로 한류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시아까지 전 중국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이 수영 서브 여주인 수영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벌 딸이에요. 근데 얘가 정통 딸이에요. 이 집에 아들이 있어요. 자, 아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시겠죠? 원래 이제 여러분 시나리오 쓸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수영 여자애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출중하죠. 자, 그럼 아버지가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이에요. 자,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겠죠? 네, 그래서 차별을 할까요? 공평할까요? 네, 차별하죠. 자, 누구만 편애할까요? 아들만. 그렇죠? 무능한데 아들만 편애해요. 자, 그러면 여자애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략 결혼 시키려고 그래. 기업 간에 거의 팔아먹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레즈비언인 척을 하는 설정이에요. 아시겠죠?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상황 설정,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정당화를 해가지고 이해하고 보게 만드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 대사는요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고 대사를 빌미로 시청자를 교육하는 수준이에요. 자, 남자 주인공 아들이에요. 서명민. 집안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 그만 나대고 시집이나 가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커밍아웃한 그것도 구라잖아. 너 거짓말이잖아. 그래도 서다나 여자죠. 이제 수영이에요. 소녀시대 수영. 제가 레즈비언인 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막 아우팅 시키네. 레즈비언 동성애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너는 적통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근데 밑에를 보면 아우팅이란 보라색만 보시라고 했죠. 막 싸워요. 막 때리고 싸우고 막 서명도 이제 여자애한테 맞고 있어 남자애가.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여자는 기가 세고 남자는 찌질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여자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팅이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고 나발이고 냅다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젠더 감수성 이렇게 된 거예요. 오타가 났네요. 냅다예요. 네, 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이해하시죠? 이거는 거의
교과서 아닙니까? 지금 아우팅, 젠더 감수성, 젠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남자가 젠더 감수성이 없으면 굉장히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느껴지도록 이미 세팅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대사가 나올 때가 이게 자 드라마 초반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이런 핵심적인 게 서사가 쌓여서 시청자가 분노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나와야겠죠? 초반에 나오면 뭐야 씨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에게 막 마음이 감정입이 돼가지고 저 아버지는 미워 죽겠고 저 등신 같은 오빠 때문에 막 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뭔가 막 이게 이 여자애가 하려고 하는 거 막 잘 안 되고 막 차별받고 막 이러면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쌓여가지고 같이 막 시청자가 막 같이 욕하고 싶을 때쯤 저거를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등신같이 저 남자들이 젠더 감수성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팍 입력이 되는 거야. 아우팅, 젠더 감수성 이제 공부가 됐어. 마음에 새겨졌어. 자 외워져 막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사 이런 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문화 막시즘이 왜 보편화됐느냐 이거는 중요한 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제 학부모님들 좀 봐놓으세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중요한데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1세대 사람들이 그 뒤에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말 들어봤죠? 예. 이런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대학교에 사회주의 연구소를 세워요. 근데 얘들이 천재야. 너무 똑똑해. 그래서 뭘 만드냐? 어떻게 하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 문명을 비판하지? 그래서 그걸 비판 이론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어떤 때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치를 비판해야 될 때 이 마르쿠제가 그 비판 이론을 가지고 나치를 비판을 하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나치가 등장할 때 미국으로 이사를 넘어와가지고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명문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로 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사회주의 연구소를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천재 그룹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앞에 쓴 사람이 1세대 프랑크푸르트하고 뒤에 찰스 라이, 에이리 프로 비렐리크는 2세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그럴듯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멋있게. 자 그래서 이게 학문이 됐어요. 근데 우리 1차 세계대전 때 유럽끼리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등부터 유럽 열강끼리 전 세계 다 먹었잖아요. 우리 반에서 짱 먹던 애들이 다 죽었네? 그럼 저절로 내가 1등이야. 자, 이게 된 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이 전쟁이 날 때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막 회복할 때 뭐 무기 팔고 막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는데 웬만하면 안 껴들고 내가 너네 전쟁에 왜 껴들어? 그냥 꿀잼이야. 그래서 보고 있었고 그 소음에 부강하게 됐는데 2차 세계대전에 하와이 때문에 참전해서 승전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2번의 세계 전쟁으로 폭삭 무너진 유럽 대신에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세계의 공용 화폐 기축 통화를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면서 그죠? 원래 바꿔줄게 이러다 금으로 바꿔줄게 이러고 바꿨는데 나중에 금을 못 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깡패야 이제 내가 1등이거든 금으로 안 바꿔주면 어쩔 거야 지들이 이렇게 이유는 다음에 이제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우리는 벌어야 되고 이제 이런 구조 전 세계 질서가 바뀌게 되면서 그때 유엔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유엔에 이런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 천재들이 학계를 장악을 했는데 그 미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미국의 학문이 전 세계 학문을 또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근데 또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전부 미국 유학을 갔어. 그때. 아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모든 학문의 다 원로들이에요. 이 정적, 충격. 뭐 어쩌란 말인가? 큰일 났다. 망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 뿌리 있는 자다. 우리 믿음으로 자, 이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해도 충격이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면 더 충격이에요. 자, 그렇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는 뿌리다 죽는다. 니네가 거둬라. 자, 애들 키우다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전 세계를 평정을 한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판 이론이라는 거를 자본주의 체제의 기독교 문명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려고 했고
목적을 이뤘어요. 인권, 평등, 나눔, 정의를 강조하지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하려는 거다. 자, 이 사진이 68혁명 당시에 파리 대학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68혁명은 자유민주주의 문화혁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프랑스 파리 대학생들이 왜 레닌 사진을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증거예요. 저 얼굴 뭘 보셨죠? 레닌이에요. 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는 죽었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소련에 맞게 해서 실제로 혁명을 성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최초로 건설한 게 누구죠? 레닌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레닌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딱 보면 아실 수 있죠? 이게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고 프랑크 비판으로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만,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 다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만. 자, 또 좀 이따 재밌는 거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좀만 참으세요. 요거는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 산업까지 가는데 아까 말했던 1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써요. 그거는 헤겔의 변증법을 가지고 와서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책을 다 정리한 건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가 문화산업론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들은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때 라디오 나오고 무성영화 나오고 컬러 영화 나오고 TV 나오고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그 기술을 타고 이 젊은이들이 이 천재들이 이론화해서 다 먹어버린 건데 야 어떻게 하면 이 신기술들이 이러고 해가지고 문화를 아예 산업화를 해버리자. 돈 없으면 못 들어오게. 먼저 장악한 우리 엘리트들. 자, 문화산업은 뭐다? 대중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즉 진지를 구축해서 문화 막시즘을 해가지고 문화를 어떻게 퍼뜨려야 되겠네. 문화를 이미 헤게모니를 교회가 갖고 있는데 근데 어라 기술이 막 발달을 하네. 원래 없던 게 나왔어. 라디오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TV, 영화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산업이 막 되고 있어. 어차피 산업이 막 발달해가지고 산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속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죠? 자유민주주의 척하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실제 하고자 하는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어떻게 돼요? 속여야 되죠. 그래서 문화산업의 목적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으로 아예 정의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은 문화산업이 이미 끝났죠. 문화는 이미 산업화됐고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 구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산업은 밑에 볼게요. 문화산업은 사회 엘리트들의 계획에 의해서 대중의식을 조작하는 것이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은, 그러니까 문화는 대중을 속이고 대중의식을 조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 엘리트들에게, 그 엘리트 누구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산업을 장악함으로써 대중의 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너무나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만 끼고 살잖아요. 자발적으로.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사용자 친화적인 문화를 통해 대중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문화산업은 사회화의 기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회화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사회화하기 위해서 전 사회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문화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그러니까 본능을 자극하게 막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 옛날에 교회가 문화를 할 때 어때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게 건전한 방향으로.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조작이야. 내가 집어넣고 싶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넣을 수만 있으면 원하는 거, 본능에 자극하는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뗄 수가 없어. 중독. 이제 미디어 중독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대중을 기만하는 거다. 대중의식을 조작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그렇게 만들면 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가 준 콘텐츠를 걔네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무섭죠. 지금 이 시대를, 거의 몇십 년 후의 시대를 정확하게 예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흥적 매체,
문화를 매개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화하고 상징 이미지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천재적이냐면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또 프로이드가 나왔잖아요. 프로이드가. 그래서 프로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화 막시즘에는. 그래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알고 있고 심리학적 실험들을 또 참고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의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데올로기를 야 우리 사회주의 할 거야라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지화해서 계속 넣어주면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 우리는 문화 막시즘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눈 떠서 학교 다니고 배우고 지금 접하는 모든 문화가 다 문화 막시즘. 근데 우리 애들은 심지어 이제 교과서에 다 들어가가지고 끔찍하죠 진짜. 사고 체계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첨스키로부터 교육학이 또 엄청 발달했는데 교육학에서 증명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교육받은 거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빨리 가르쳐야 돼. 이제 너무 무섭죠. 교회보다 빨리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다 국가에서 복지한다고 하면서 자 나라에서 돈이 나가면 어때요? 커리큘럼을 통제하죠. 선교원은 지원이 안 돼요. 어린이집은 지원이 돼요. 자 어린이집 가면은 이런 거 배워요. 자 그죠? 막 이제 막 절하는 거, 차례상 지내고 우리는 우상숭배를 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가면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종교교육 할 수 없죠.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종교교육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원이 나라 지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옆에는 공짜예요. 여기는 비싸요. 그러니까 한 명당 15만 원, 20만 원씩 교회가 줘요.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과 선교원의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예. 신앙교육으로 아이들을 대학도 가야 되는데 학교를 때려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학원을 차려버렸어. 네, 그걸 제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려고 다 해놨었는데 유학을 때려치고 학원을 차려가지고 지금 20년째 교회 직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문화산업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요 곡을 썼어요. 너무 명곡이에요. 그러면은 멜론에 올라가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말아. 그렇죠? 왜? 이미 산업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핸델의 메시아. 자, 핸델 자기네 교회 성가닥 칸타타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전 유럽에다 퍼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정말 대중문화 대중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본이 없으면 절대로 노래가 뜰 수가 없죠. 우리나라 멜론 차트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형 기획사 아이돌 말고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그렇죠?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명곡이어도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여도 차트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산업화됐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야죠. 문화 산업의 예시, 중국 자본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비를 중국이 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자,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문화 산업이 이런 거다. 극단적 얘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아예 무사한데 방영을 시작했어. 이미 1, 2회가 방영이 됐는데 이미 그럼 거의 많이 찍었다는 투자가 엄청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1, 2회 방영이 됐는데 편성이 폐지된 최초의 사례예요. 그게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예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중국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그래서 김치도 지냈고 한복도 지냈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북공정이죠. 근데 얘네들은 역사를 길게 봐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막 이렇게 냄비같이 막 이런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홍콩을 영국이 먹을 때 영국은 몇 년 동안 달라고 그러지? 그냥 미친 척하고 한 100년 불러볼까? 이랬는데 중국에서는 뭐 1000년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짧게 불러? 이렇게 생각해요. 게임이 달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임이 다르고 그리고 정권이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근데 얘네는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은 안 바뀌잖아요. 일당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거냐? 자본으로 들어와서 한국 역사 드라마의 제작비를 대면서 장면들을 이미지화, 지배 이데올로기 이미지화,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그 예로 갖고 온 거예요. 장면들에다가 이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중국 역사나 중국 음식 같은 걸 삽입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드라마를 역사적 사료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무서워 진짜. 자, 그래서 충녕대군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무려 세종대왕이 외국 사신을 대접을 하는데 한국 음식이라고 대접을 하는 게 중국의 삭힌 오리알. 우리나라 사람 누가 삭힌 오리알을 먹습니까? 삭힌 오리알 중국 음식이지. 삭힌 오리알이 궁중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죠. 그런 장면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걸 일부러 막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충녕대군이 이제 막 손님 접대하고 그냥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침 드라마에 아침밥상 차려져 있을 때 누가 반찬 열심히 봐요? 우리는 주인공의 대화를 보지 거기 반찬을 그게 콩나물인지 숙주나물인지 누가 보고 있냐고요, 그거를. 근데 그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자본입니다. 이게 철인왕후도 마찬가지로 대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젊은 현대에서 영혼만 넘어간 거예요. 이건 동성애를 또 나타내는 영화기도 해요. 드라마기도 해요. 이것 좀 설명해. 이거 되게 골 때려요. 판타지예요. 자, 남자 20대 건장한 남자가 영혼만 넘어갔는데 조선시대로 여자 몸에 들어갔어. 중전 마마 몸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눈 떠봤더니 여자야. 막 얼마나 코미디가 벌어지겠어요. 재밌어요, 이 드라마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야, 조선왕조실록도 한나 찌라시네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역사를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사를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과 동북공정으로 싸울 때 뭐로 싸웁니까? 조선왕조실록으로 싸우죠.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은 정말로 역사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못 봤잖아요. 왕이 직접 자기를 기술한 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써 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늘 역사전쟁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활용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한 100년쯤 지나면 역사적 사료가 된다니까, 이 드라마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동성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가 영혼이지만 몸은 중전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상감마마 임금님하고 사랑을 할 때 이게 지금 동성애야, 이성애야? 지금 나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응원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동성애는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도 정신적 사랑이라는 거죠. 너무 무섭죠? 이러한 상황 설정과 캐릭터 설정과 세팅과 대사와 이런 온갖 것들을 활용해서 문화 막시즘을 감정적 체험으로 사상과 감정에 주입하는, 그게 바로 문화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화 영역이 다 산업화됐다. 이제부터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뉴스도 아무거나 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원하는 것만 뉴스가 돼요. 의제 설정으로 아젠다 세팅. 아젠다를 누가 세팅해? 쟤네들이. 게이트키핑, 문을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쪽 뉴스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 낙태 반대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모였어. 근데 우리는 개독교야. 그리고 저기 여자 몇 명 안 모였어? 여성계는 이렇고. 이렇게 막 뉴스는 얘네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여자들이 낙태를 찬성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여자 연예들 나와가지고 막 여자의 몸의 권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딱 나온 거예요. 그 낙태 이슈 때 저 82년생 김지영이 나온 거예요. 여자가 애 낳고 집에 있으니까 맞벌이 하니까 애 낳고 집에만 있는 게 나는 그게 싫어. 나는 내 커리어도 쌓고 싶고 맞벌이는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공감을 한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그냥 알떨결에 그냥 살았는데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더 힘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뽐뿌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니까 태아는 세포에 불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출산 0.6까지 왔어요. 서울은 0.6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저출산 1등이에요. 근데 2등이 1.2, 2.4, 1.3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반토막이에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워낙에 빠르잖아요. 뭘 받아들이는 게. 너무 센스 있어. 빨라. 이러니까 왜 나쁜 것도 엄청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였어요. 불과 10년,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불과 10년 동안 우리가 페미니즘 이런 사상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원래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뜻이 페미니즘이 이미 한물 갔거든요.
페미니즘 주장하면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드냐? 온갖 나쁜 게 한꺼번에 들어왔어. 나중에. 그래서 온갖 나쁜 게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다 이런 거죠. 자, 뉴스라는 거는 편집 조작이랬죠. 자, 보세요. 저렇게 카메라면은 멀쩡하게 다리 이렇게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오는데 더 깊은 척 이렇게 하면서 이게 미디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뉴스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편집은 뭐다? 의도가 있다. 편집은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뭐다? 아시겠죠? 자, 연극, 패션, 연극, 자본론으로 연극을 해, 아예. 그 다음에 남자가 막 힐 신고 치마 입고 막 BTS, 정말 BTS가 전 세계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했어요. 이것도 다 영적인 거죠. 왜 하필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진주예요? 진주는 여성성의 상징이고 아내를 성경적 가정적 질서에서 현숙한 아내를 상징하는 게 진주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상징이 있는 거죠. 진주는 상처를 입고 품어서 그 열매가 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귀도 저걸 써가지고 아주 온 세계 남자들이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일단 지난 시간까지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문화는 다 영감의 산물이죠. 성령 아니면 악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책 이론으로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볼 때도 이미지로 막 무의식으로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체계가 형성돼 버리죠. 이성이 죽으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 체험하기 어렵죠. 이성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본능으로 살다가 멸망한다고 유다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육체도 파괴해요. 그죠? 미디어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영과 혼과 육을 다 파괴하면서 세팅을 마귀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단편 영화, 퀴어 영화제, 국제 여성 영화제, 페미니즘 영화제 이런 거예요. 이데올로기 문화의 전쟁의 선봉대 역할을 원래 연극이 하죠. 그 다음에 영화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영화는 돈 내고 사서 보는데 누가 자본론을 끝까지 합니까? 아까 저 연극은 보세요. 이거 자본론 그 자체를 연극을 했다니까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연극이 문화에서는 최첨단이에요. 올 누드 연극도 처음 나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데올로기적을 전파할 때 대중에게 테스트하는 게 연극이에요. 원래 이 문화 산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단편 영화, 독립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데올로기 문화 전쟁에 아주 선봉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퀴어 영화제, 페미니즘 영화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장으로 영화제를 해가지고 여기서 재능 있는 감독들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썬댄스 영화제 등 권위 있는 독립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적 역할을 보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썬댄스 영화제 이런 데서 상을 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리우드 상업 영화를 진출해서 떼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감독 지망생이에요. 사상과 이데올로기성을 주제의식, 작가정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 상을 탈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린 흔들리지 않지. 우리나라 거예요 지금 퀴어 영화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배드신, 남자 배드신. 자, 국제 영화제가 그 다음에는 권위를 부여해서 하위 생태계를 조성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상업 영화가 뒤따르면서 대중화되게 됩니다. 상업 영화에서도 예술 영화가 있고 본격적 대중 영화가 있죠. 이해가시죠? 자, 먼저 연극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은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연극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단편 영화, 독립 영화 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술 영화로 가고 그 다음에 대중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가요? 드라마, 예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순으로 간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이런 영화제들이 베를린, 칸, 베니스 영화제 역대 심사위원 및 수상작의 흐름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 각본상, 감독상을 수상한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충이 이데올로기성이 없으면 상을 못 타요, 절대. 자,
그리고 Call Me by Your Name 옆에 그 파란 거 있죠. 이게 두 개 굉장히 중요한데 이 Call Me by Your Name도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저 앞에 있는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빨간 셔츠 입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남자 배우 전 세계 1등 티모시 살라메입니다. 네. 얘가 정말 이 친구가 국제사회에서 영화배우로 인정받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저 동성애 영화인데요. 저거는 저 영화 안의 설정은 저 남자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남학생과 20대 초반인가 20대 중반 젊은 교수와의 동성 성관계까지 다 나오는 영화예요. 네. 사실 저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흐름만 봤어요. 네, 연기도 끝내주고요, 색감도 끝내주고요. 이게 미장센이 진짜 죽입니다. 정말 천재들이야. 천재들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도 재능을 주나 봐. 그러니까 마귀도 지혜를 주고 재능을 주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캐롤이란 영화도 레즈비언 영화로서 엄청난 흥행을 예술성을 그래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이 두 개가 아주 휩쓸어가지고 동성애 영화가 B급 영화였는데 동성애 영화가 완전히 주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 영화, 레즈비언 영화 정말로 작품성이 있고 연기가 끝내줍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캐롤의 여자 주인공, 이 아래에 있는 젊은 여자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칸네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탔죠. 그리고 상을 휩쓸었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은 정말로 천재인 것 같아요. 내가 본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천재 진짜. 설국열차라고 그때는 또 수평적 구조였잖아요. 머리칸, 꼬리칸 딱 들어도 아시겠죠?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예요. 꼬리칸부터 막 치고 올라가서 이제 머리칸까지 가는데 이때는 모든 카메라 워크, 무빙,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게 수평적 구조로 가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준호의 요번에 그 기생충은 수직적 구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반지하를 사는데 지대도 낮아가지고 홍수가 나거든요. 그 홍수가 나서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자, 이 사람들이 일하는 부잣집은 높은 데 있을까요? 낮은 데 있을까요? 다 높은 데 있죠. 자, 집에 계단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집에도 계단이 있으면서 이게 수직적 구조, 카메라 무빙도 수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철철 내리는데 정말 계단이 엄청나게 긴 그 부분을 멀리서 부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전체를 보여주는데 롱테이크로 잡아요. 길게 보여준다고요. 그거를 얘네들이 내려오는 걸 길게 보여줘요. 비는 철철철철철철 내리면서 이제 지하도의 물살이 엄청 세겠죠. 거기에 거쳐서 반지하로 간 집이 물에 다 잠겨 있어. 자, 요런 걸 보여주는 비참한. 그런데 그 다음 날 부잣집 사모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제 비 와가지고 하늘이 깨끗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런 디테일한 매사 이런 식이에요. 너무 완벽한 진짜 연기부터 색감부터 모든 게 완벽해요. 진짜 정말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금. 자, 디즈니가 이제는 캐릭터 절반 이상을 소수자를 무조건 대변하게 할 것이다. 0세, 1세, 2세, 3세부터 보는 디즈니 만화에서 이제는 소수자를 절반 이상 캐릭터 무조건 성소수자 넣겠다라고 각종 소수자를 넣겠다라고 디즈니가 아예 공표를 했어요. 2022년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마다 보여주는 것도 골라서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넘어오는 거예요. 드라마는 공짜니까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더 대중화됐기 때문에 드라마로 오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제가 페미니즘 보여드렸죠. 아가씨가 국제영화제 상을 탔죠. 그러나니까 82년생 김지영이 낙태 문제와 함께 나와가지고 낙태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이겼죠. 이 문화와 법과 제도의 전쟁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를 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요. 법의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즉 간접적으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흐름들과 저출산, 출생아 사망률, 그러니까 출생아 탄생률이 떨어지는 게 일치합니다. 문화가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법과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드라마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식이냐? 아까 이제 우리 키워드 아시겠죠? 흐름. 자, 에덴이라는 거. 왜 하필 또 이름이 에덴이야? 근데 이 에덴이라는 예능은 뭐냐? 남녀가 게임을 통해서
번갈아 동침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다 찍어서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해요?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하죠. 리얼리티. 이거 리얼리티. 남녀 간의 짝짓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비키니 입고 나오고요. 막 이래요. 수영장 씬 있고 막. 그 다음에 파트너 골라서 방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나누는 대화와 그 미묘한 분위기, 막 그 성관계하기 직전까지를 보여줘요. TV니까. 그건 다 못 보여주고, 막 이런 문화, 프리섹스 문화. 이게 우리나라 예능이에요. 네, 우리나라 예능이에요. 못 보셨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게 못 보시지만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메리 퀴어는 뭐냐? 남녀간의 짝짓기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잖아요. 이제 게이 레즈비언끼리의 짝짓기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이거 히트 쳤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메리 퀴어라고 치시고 예고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서정적이에요. 잔잔하고 음악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서정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적 통념 때문에 게이 간의 사랑, 레즈비언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그 보고 있잖아요. 예고편만 봐도요 눈물이 나요. 막 진짜 막 동의가 돼.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내가 동의 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와 제가 진짜 진짜 천재다. 이걸 세게 했으면 거부감이 들 거 아니에요. 잔잔한 음악과 산들바람이 불 것 같은 뭉게구름 피어있는 하늘과 막 이런 거예요. 막 갈 때 막 힘들고 고소 막 가고 막 그 카메라도 천천히 움직여요. 카메라도 천천히 정말 서정적으로 막. 보시면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를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요도 애들이 자기들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면서 랩으로 가요를 냈는데 대사가 뭐냐면 나는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서, 내 주께서 그렇게 정해서. 이게 가사예요. 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선천적이냐 선천적이지 않냐가 너무 중요한 이슈거든요. 선천적이지 않죠 당연히. 근데 저들은 선천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창조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 예능은 뭐예요? 주말 가족 예능이죠. 주말 오후 저녁 가족 예능. 애기부터 다 같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으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유리가 공공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 너무 예쁘다 애기 막 이러니까 나는 파란 눈에 백인의 대졸자를 원했어. 이렇게 그 뭐예요? 파란 눈에 백인의 대졸자 정자를 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생명을 돈을 주고 선택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시험관 시술도 부부 간에만 할 수 있어요. 불법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걸 비판하면서 사유리가 우리나라는 미개해가지고 아직 미개해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남자 정자를 사서 시험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 가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 예쁜 얘기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 그래서 너무 고생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출연한 사람이 어머 너무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거기서 너 나빠 이렇게 해서 TV가 지금 카메라 돌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유명 연예인이 가서 그걸 동의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는 어린애들은 아 저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또 어때요? 무의식에 본 것들은 저장이 되죠. 이런 거예요. 자, 애들이 또 진짜 많이 보는 게 웹툰과 웹소설이거든요. 웹툰과 웹소설이 보이즈 러브라고 해가지고 미소년의 동성애, 남자 아이돌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팬들이 쓴 연애소설 팬피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BL물이 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씹어먹는 주류 산업이 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웹툰과 웹소설, 웹툰이에요. 웹툰.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씹어먹는 게 남자들이 주로 보는 성적 만화,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보는 남성 동성애 만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이 됐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미소년 동성애 그린 BL 10대 20대 여성층서 인기 폭발, 웹툰 시장 견인 뉴스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래서 보면 남성 동성애로 시작해서 이제 남자 보이시죠? 그림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레즈비언물까지 이제 나오다가 3명이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3명씩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3명이에요. 성관계도 3명씩 해요. 예, 묘사가 됩니다. 이걸 우리 애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 몰래. 웹드라마 남자 게이물, 여자 레즈비언물. 근데 제목이 뭐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청소년들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2차 성징을 하면서 가정의 관심보다 친구의 관심이 많으면서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헷갈리다가 좀 지나면 다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다 이렇게 각자 연애하고 다 가요. 그 최초로 가족보다 친구랑 더 친밀해지는 그거를 내가 동성애적 기질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조장을 해서 지금 이런 법들이, 다음 주가 이제 법과 제도의 전쟁이잖아요. 그런 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심지어 어때요? 성전환 수술을 부모가 반대하면요, 양육권을 뺏고 애를 뺏어가요. 그래서 나라 돈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돌아올 수 있어요? 수술해서 잘라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법과 제도의 전쟁까지 온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로 자녀를 교회를 데리고 오면 아동 학대가 되고요. 여러분이 내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며 양육권을 뺏기는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코앞에 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기 때문에 문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 말씀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절망스럽게 느껴지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사실 스마트폰 쳐다보면 시간 낭비하고 기도할 시간 없는데 드라마 볼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고 힘들면 넷플릭스 16편 드라마 한꺼번에 보느라고 밤새잖아요. 지금 우리도 죄 짓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못 끊는데 어떻게 애들이 끊게 하겠습니까? 나도 중독 상태인데 어떻게 애들의 중독을 끊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건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영적 권위를, 부모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영역으로 이 아이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내 영역으로 이 아이와의 귀신과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병을 고쳐보면, 저도 체험해봤거든요. 병을 고쳐보면 얘는 나았는데 내가 아파. 처음에는 진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소화가 잘 되거든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올 때가, 턱까지 올 때까지 먹어도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맨날 체하고 맨날, 그래서 기도원을 같이 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얘는 나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취해가지고 오늘 내가 피곤한가? 근데 늘 피곤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느라고. 근데 갑자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얘 병이 나한테 왔다는 걸.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기니까 나도 낫고 얘도 낫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로 기도해줬을 때 그 친구의 병이 나한테 와서 내가 체했을 때, 저도 그때 맨 처음이어갖고 몰랐던 거예요. 빨리 기도를 했으면 나았을 텐데 괜히 소화제만 먹고, 소화제 먹는데 낫겠어요? 그 귀신 역사인데 안 낫지? 내가 그 귀신과 싸워서 이겨버려야지 그 병이 떠나는 거잖아요. 모든 병이 귀신으로 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분별해야 돼요. 체하시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소화제를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체하면 무조건 기도해야지. 소화제 안 먹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얘는 집이 무당집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 제 제자이면서 우리 학원 선생님은 우리 교회였어요. 자, 특별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얘가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는 마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둔해갖고 몰라가지고, 그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소화제만 열심히 먹고 막 그러다가 이게 뭔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갖고 기도했더니 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중독돼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들의 영을 해방시켜줄 수 있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함과 영역을 가지려면은, 영권과 영역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